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예, 예.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강의를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초대받아서 일단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어떤 언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현장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만 그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환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환자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냥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언어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할 내용은 치매하고 언어장애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분들이 어떤 언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언어 치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치매 환자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매 간단히 이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70대 후반 그리고 80대 초반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를 가끔 만나면 엄마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누가 기억력이 나쁜지 막 배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화두죠. 그죠? 그래서 다들 이 기억과 관련된, 나 치매 아니야? 이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매가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자, 그래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느냐? 혹은 치매는 치료 가능하냐?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치매는 병의 이름이 아니에요. 치매는 그냥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복통 예방 가능한가요? 혹은 두통 치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이런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증상들이 어떤 원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났느냐 하는 거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말기 암 환자의 복통은 치료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가 오늘 잔뜩 과식한 다음에 복통은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이해해 보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주는 느낌이 좀 병명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보면 일본은 지금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이제 2000년대부터 실지증. 요거는 인지증에 대한 약간 반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지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인지가 나빠지어야 된다는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지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조금 애매한 용어가 들어있어서 이제 그런 용어보다는 대만에서는 인지 기능을 잃어버린 실지증 이런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최근에 이제 보다 그 원인에 가까운 이 치매라고 하는 거는 뇌가 퇴화 현상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는 의미로 뇌퇴화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망령 들었다고도 하고 노망에 들었다고도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치매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영어로 치매는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요거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여기서의 D는 우리 뭔가 빠져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막 가슴도 뛰고 잠도 안 오고 하시니까 그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커피를 가끔 드시죠. 그죠? 우리가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라고 합니다. 거기서의 D가 카페인을 뺀 이런 의미이고 여기서의 디멘시아 할 때 D와 같은 어원을 가진 접두어죠. 그죠? 자, 멘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 너 정말 멘탈 갑이야 라고 할 때 우리 정신을 의미하는 멘탈을 의미하는 단어고 여기서 보듯이 디멘시아라고 이제 정의가 내렸을 때는 치매라는 이런 증상이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빠지게 하는, 정신을 빼내는 이제 이런 의미로 아주 옛날부터 이 치매를 사용하던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병이 아니고 증상이고 그 다음에 치매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되겠죠. 좀 전에 김지연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병이 진행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치매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도 치매라고 하는 증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매의 증상을 살펴보면 치매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하는 메모리, 기억의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 내가 논리를 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유를 댄다거나 이런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뭔가 사회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실행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지각의 이상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거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언어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억과 체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지장애들이 나타나고 이제 치매가 진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점점 진행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인격장애, 행동 문제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우울증, 그 다음에 화학, 불안, 공격장애, 수면장애, 망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아니면 폭력적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 동기가 없이 그냥 위축돼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치매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타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행동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그게 어휘가 생각이 안 나고 문장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자신의 뜻이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불안도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격성이나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 그 다음에 이런 정서적인 증상들 중에 일부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 특히 어떤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 아까 전에 우리가 치매가 증상이다, 병명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원인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원인 질환들이 치매를 일으키고 그 중에서 마치 일반인들은 치매랑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알츠하이머병이 보통 50%에서 75% 정도 이제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치매 노인을 만났을 때 반 이상, 많게는 한 70~80%까지 알츠하이머병 환자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알츠하이머병은 여러분,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독일의 의사 선생님 이름을 따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뇌에 이제 위축이 일어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뇌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점점 늘어나는데 점점 병이 진행돼서 나빠지는데 과거에는 이제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령이 많아지시면서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주 옛날부터 주로 알츠하이머병이 65세 이제 정도 돼서 서서히 발병하기 시작하고 70대가 넘어가면 조금 더 많아지고 8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많아지고 사실은 90세가 넘어가면 35%에서 한 5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80대, 90대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를테면 알츠하이머병이 발견되고 그것이 진행되기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 사회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제는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병이죠. 그죠? 자, 그렇기도 하고 알츠하이머병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무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뇌의 크기가 작고 결국은 뇌 안에 얼마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지기능이 정해지다 보니까 어떤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치매가 될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취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연세가 많아지시면 발생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남성 어르신들에 비해서 여성 어르신들이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의 숫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요 노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정상 노인들의 그 사후의 뇌를 해부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자, 여기 노말이라고 한 부분도 젊은이들이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의 뇌이기 때문에 딱 봐도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뇌의 부피가 굉장히 적어져 있고 결국은 우리가 뭐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런 모든 움직이고 이런 기능들이 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위축돼서 부피가 줄어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잠깐 보면 요 작은 네모, 요쪽 네모가 정상인들에 비해서 물론 다른 부위도 굉장히 위축돼 있지만 정상인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뇌가 이렇게 있을 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림에 네모가 그려져 있는 부분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요 메모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 부분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부피가 감소해 있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증상으로 기억 문제를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이 뇌의 그림을 보면서 이래서 기억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손상당하는 부위가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왼쪽 뇌에 우리 브로카, 베르니케 이렇게 언어를 처리하고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는 초기부터 이제 언어 능력이 저하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언어 장애도 점점 심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초기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언어 혹은 말,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말소리는 정상이에요, 초기에. 여기서 말소리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치매 노인을 만나는 그 선생님들 보면 보시겠지만 목소리가 안 좋으신 치매 노인분들도 많으세요. 거칠거칠하시고 걸걸하시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치매로 인한 목소리의 변화라기보다는 노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강하신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 목소리 같이 맑고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목소리가 거친다거나 아까 파킨슨병 환자처럼 이상한 숨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일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초기에 목소리는 괜찮으시고 어휘 사용하시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기는 하시는데 여기서 딱 맞는 정확한 어휘를 찾는데 조금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 뭐라 그랬더라?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사용되는 어휘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났던 그 어르신 중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잘 하시는 어르신이었는데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어르신이었어요. 저한테 무슨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개를 키우셨는데 그 개가 늙어서 너무 많은 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개를 안락사를 시키신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더 치료할 방법도 없고 하니 이 개를 안락사 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본인의 개를 안락사 시켰다 라는 말씀이 하고 싶으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개를 사형시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의사 전달을 하는 기술은 남아있지만 거기서 안락사 혹은 이 안락사를 설명하는 적절한 어휘를 찾는 거에 실패하셔서 조금 여기서 이런 어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어휘가 이렇게 조금 변하는 걸로 알츠하이머의 언어장애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집에 갔어요 라고 하는데 나 어제 집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어제 집에 갈 거야 이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짧아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시는데 문법은 초기부터 망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조금 어려워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무슨 일이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누구를 만났고 그 친구하고 뭘 먹었고 이런 얘기도 하려면 사실은 어저께 이 사람이 경험했던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내용이 빠진 듯한 뭔가 어려움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기억력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세요. 젊을 때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어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맞춤 어떤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서 웃어야 될 때 웃으실 수 있는지, 누군가 은유적인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반복을 많이 하시고 아까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유머, 풍자, 은유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고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거는 속담이니까 이건 조심하라는 이야기구나 자꾸 확인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어르신들은 갑자기 돌다리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언어의 문제를 보이시다가 이제 중기로 가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말소리는 아직은 정상이지만 어휘에는 이제 빠지는 어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 누구더라? 거기 어디더라? 그때 먹었던 거 그거 뭐더라? 나 거기 그때 갔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휘가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막 이런 대명사의 사용이 늘어나고 이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패턴이 돼서 이분이 그 쓰시는 말만 이제 반복적으로 쓰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문법도 문장이 제대로 잘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를테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걸 여쭤보는 거죠. 자, 벌레가 새한테 잡아먹히나요? 새가 벌레한테 잡아먹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뭔가 누구한테 누가 잡아먹고 먹히고 이렇게 어려운 어휘 문법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이제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하시고 이제 내용도 과거에 이제 기억이 많이 망가져서 과거에 이제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하고 안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만난 알츠하이머 어르신분들께서는 자기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 60대,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돌아가 있고 남편분은 70대, 80대 이러신데 평생 함께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은 남아있는데 나는 30, 40대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데 어르신을 뵈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은 자신의 여자 형제들을 자신의 뭐 이모나 아니면은 뭐 엄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하시면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대화를 주고받아.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가 대답해야 되고 너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해야 되고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기술은 남아있지만 대화가 원활하게 의미 있게 내가 주고 싶은 정보를 주고 내가 받고 싶은 정보를 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는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말기로 가면 이제 어떤 시기가 오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수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요구하는 거를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시는 말 한두 문장 정도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아예 말씀 못 하시는 단계로 가시는 거죠. 그죠? 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아마 이분들 한두 마디 남으신 어르신들 기억도 단편적인 과거의 몇 개의 기억만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 계시는 그 부분하고 그때의 이제 언어하고 결합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게도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남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 기억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을 때 기억이 남으신 분들은 남아있는 어휘도 조금 아름다우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츠하이머 할머니 한 분이 마지막까지 남은 어휘가 뭐였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밥은 먹었어? 이 문장이었어요. 다른 말은 전혀 못하셨어요. 그러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근데 이분한테 남아있는 어휘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걱정하고 이런 마지막 어휘가 아름답게 남으셔서 상대방이 듣기에도 기분 좋고 할머니는 드셨어요. 이런 반응을 유도해내기도 좋고. 자, 이런 분도 계셨고 아쉽게도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젊었을 때 외도한 기억이 마지막 기억, 그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욕설을 하시는 어휘가 마지막에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억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좋은 기억이 있으면 거기 자꾸 매달려서 나의 마지막 기억과 마지막 언어가 뭔가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과 언어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힘들고 괴로운 기억은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서 내가 마지막에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기가 되면 이제 결국은 뮤트라고 하는 한묵증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있는 어휘 사용이 없으시고, 그래서 반향어, 남들이 말을 하면 그냥 그거를 메아리처럼 따라하는 이제 이 정도의 언어만 남고, 우리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말기에는 거의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치료를 좀 하긴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다양한 자극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의사소통의 의도와 기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남겨드리기 위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인지자극 치료예요. 그래서 뭔가 그룹으로 모여서 아마 여러 가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시설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어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그룹 치료를 하는 와중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준비물을 빌려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빌려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앞에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발표하는 상황, 그 다음에 남의 발표를 듣고 그거를 평가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들을 만들어서 인지적인 자극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인지자극 프로그램의 주제가 음식이다 라고 하면 도입부에 이제 서로 인사하고 구성원들 이름 얘기하고 서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 같은 거를 하고 음식과 관련된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나 날씨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본 활동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음식들의 맛을 보고 음식의 이름, 그 다음에 음식을 채소, 고기, 생선, 과일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음식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 식당이나 마트 같은 데서 뭐 주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역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던가 이런 의사소통 상황들을 또 연습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 소감 공유하는 요렇게 이제 이어지고 자 이거는 뭐 인지치료일 수도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면 뭐 정서 뭐 이런 치료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언어 치료사들이 개입되면은 이름을 말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런 거가 목표가 돼서 각각의 어르신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치료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상,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어르신들, 초기의 어르신들은 뭐 사과, 배추, 뭐 바나나, 오이, 시금치 뭐 이렇게 들려드리면 이거를 딱 한 번에 듣고 몇 개까지 기억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능력이고 그 다음에 2개의 단어를 들려드렸는데 이거를 5분 후까지 기억하실 수 있는지 뭐 30분 후까지 기억하실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환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시간차 회상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환자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단어 목록의 개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일정 개수의 단어를 기억했으면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저장할 수 있는 시간도 늘려서 요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단어 목록을 불러주고 기억해서 바로 말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성공하면 뭐 1초, 1분, 2분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자 그래서 점점 성공 간격을 늘리고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이제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 환자분들이 쓰시는 어휘 목록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휘 목록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수 있도록 이런 기억 훈련도 언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밸리데이션 인정요법 요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요 인정요법을 개발하신 분이 요 나오미 페리 선생님이라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요 인정요법은 뭐냐면 자꾸 어디 가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옛날 집도 가 계시고 정신이 어디 결혼할 당시도 가 계시고 아이들 뭐 대학 졸업식도 가 계시고 이렇게 기억이 지금 현실 2021년 8월 오늘이 18일, 19일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시면 현실에 사는 대화 상대자는 비정상적이에요. 그게. 계절도 안 맞아요. 뭐 시간도 안 맞아요. 어르신 연령도 안 맞아요.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르신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2021년이고 여름이에요. 지금 가을 아니에요. 지금 낙엽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가 계시는 그 상황으로 사실은 우리가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과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저희가 맞춰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환자분이 가 계시는 그 정신세계 거기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해드리고 어르신 그거 거기 틀렸어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충분히 수용해드리고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소통을 하는 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뭐 축하해, 재밌어, 행복해 이런 것들을.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로 가려고 했을 때 이분이 거기 가 계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감정을 이해해드리고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타인하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자, 할머니 이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그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거부당하고 혼돈스럽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되고, 그거가 결국은 쌓이면 여러 가지 우울이나 화나 공격성이나 이런 문제 행동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큰 무리 없으면 그 분의 상황에 빠져서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현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다음에 그 얘기 또 나누도록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뭐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게끔 하면 이런 의사소통 기술이 굉장히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정요법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는 바로 홀딱 반대의 현실감각 훈련이 또 나오네요. 자, 현실감각 훈련은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압력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누구이고 저 사람은 누구이고 지금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장애를 경험하시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소에 대한 진압력,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이제 다 망가지다 보니까 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세상에 자꾸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널싱홈에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자, 해바라기 요양원, 뭐 이렇게 여기는, 그러고 뭐 304호실, 그 다음에 오늘 마치 달력을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오늘 무슨 요일이고 며칠이고 몇 년도고 어떤 계절인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나 달력 같은 것들을 항상 놓고, 그 다음에 자,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계속 연습하는 거죠. 403호 요양보호사, 이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입원 환자 아무개 어르신의 딸,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사람과 장소와 시간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야 본인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혼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전에 설명했던 인정요법하고는 굉장히 반대의 이제 감각인데, 결국은 이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조건 여기가 어디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족에 대한 이름을 묻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언제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들을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훈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과거에 돌아가셨을 때 그거는 또 적절히 수용해드리고 인정해드린다든가, 이렇게 적절히 사용해서 현실 감각도 아주 내려놓으시지 않으시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욕구와 표현의 의도를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회상요법입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회상요법 프로그램 몇 번 그 심리 상담사 선생님하고 같이 그룹으로 진행해 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그래서 회상요법이 한번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한번 진행하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길게는 뭐 반년,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그 대상자분들, 그룹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이 문제 행동도 많이 줄고 의사소통 기술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같은 기관에 있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유대감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뿐만 아니라 저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뭐 어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감동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뭔가 그 문제행동이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이가 안 좋은 어르신분들이 같은 그룹에 이렇게 속해 계셨을 경우에 약간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회상요법은 어쨌든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기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유대감, 소속감,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 잘 살던 시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다양한 오감들을 또 발달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주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번 회상요법 3개월 동안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지만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가족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어르신들의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결혼 사진, 아니면은 결혼과 관련된 패물이나 예물이나 이런 그때 결혼했을 당시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집해서, 자, 근데 이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결혼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고 결혼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주변에 친구의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제는 하나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본인의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했던 여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다거나 결혼 아니면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학창시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을 주제를 정해서 이제 언어 능력,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어르신들 언어 능력 많이 나빠지시면 이제 의사소통하기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도 다양하게 이제 사용해야 돼요. 자, 최근에는 태블릿 PC 같은 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치매 어르신들이 특히 이런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셔야 될 정도로 이제 진행된 치매 어르신들이 이런 새로운 기계의 조작법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AAC 도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꼭 이렇게 하이 테크놀로지 막 이렇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휘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냥 수첩 같은 데다가 표현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포인팅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결국은 이분이 언어를 사용하시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표현해야 되는 무슨 욕구나 의사가 있을 때 마지막까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AC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치매 환자분들은 결국은 병이 진행돼서 굉장히 나빠지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치매 환자분들한테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치매 환자가 아니라 치매 환자를 돌봐주시는 분들을 이제 치료하게 돼요, 저희는. 자, 무슨 얘기냐면 커뮤니케이션은 어쨌든 쌍방향이기 때문에, 자, 치매 환자가 기술이 있을 때는 이분이 의사소통 잘하게 우리가 도와드리지만 이분이 더 이상 어려우면 상대방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든 의사소통이 조금 되도록 도와드린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환자분과 언어 치료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언어 치료를 하는데 어느 순간
누구세요?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랑 언어 치료하신 거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저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분은 제가 놓아드리고, 이 환자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이를테면 작은 소리보다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알아듣기 좋으실 테고요. 천천히 말하는 게 빨리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으기 좋으실 테고요. 그 다음에 쉬운 단어를 쓰는 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 환자분이 알아들으시기 좋으실 테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람의 말 습관은 그렇게 빨리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를 개별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천천히 말해주세요. 쉬운 어휘를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너무 빠르세요. 이 어휘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조금 교정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잠깐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침, 언어를 잘 하기 위한 지침은 어쨌든 이분들한테 새로운 거를 가르쳐 드리기는 어려워요. 학습 능력도 많이 떨어져 계시고 기억 능력도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나마 남아져 있는 게 뭔지를 조금 봐야 되고 그래서 잔존 지식이 있으시면 그 잠재 능력을 조금 개발하시는. 자, 제가 만났던 분들 중 할머니는 그림 조금 잘 그리셨어요. 막 화가는 아니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잘 못하시는데 앉아갖고 꽃도 그리시고 뭐 이렇게 집도 그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간단히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목마를 때 물통이나 컵을 그리도록 하신다든가. 그럼 뚝딱 그리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아프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사람 얼굴을 그리시고 거기 머리에 이렇게 번개 표시를 하시도록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촉진하고. 자, 어려운 거 시켜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어려운 거를 해서 틀려서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에는 한 60% 80%는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넣고 그 다음 나머지 한 20, 30%를 이분이 조금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안 됐을 때 다른 기능들도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인정요법이나 뭐 이런 것처럼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할머니 말고 아이들 언어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날은 언어치료 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집에 간다고 뺐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 그래요. 안 돼.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선생님이 초콜릿도 주고 뭐 게임도 하게 해줄게. 어떻게든 이거 끝내고 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언어치료 하시다가 뭐 고단하시거나 피곤하셔가지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사실은 조금 그만하는 편이에요. 이분들을 괴롭혀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만하고 싶으시지 않도록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활동과 과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예요. 언어 이해. 자, 환자와 의사소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환자분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는 전략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환자분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표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말 속도를 줄이고 문장은 짧게
그리고 밝은 톤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높고 격양된 목소리 어르신들 좋아하시고 그래야 쨍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조금 밝은 톤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막 추상적인 표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단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이제 보여드릴 때 다양한 양식 만져보게도 하시고 소리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을 다 여러 번 활용하시면 그래도 이해가 조금 빠르십니다. 자, 어르신들은 이렇게 의사소통 여러 사람들하고 하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담 의사소통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하고는 그 마음이 맞는 몇 분만 의사소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기억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 45분 있다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자, 이분한테 약 드세요 하는 말을 이해하시게 하려면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에서 물컵과 약을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인격적으로 어르신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인지 능력은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지만, 뭔가 무시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투, 내용,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천편일률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가 한 93세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우리 할머니한테 굉장히 어린아이 다루듯이 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재롱, 뭐, 아우, 잘했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할머니 완전 멋져.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밥도,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 진짜 드셨어? 막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한테 말하듯이, 맛있었어?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우리 할머니를 인격적으로 뭐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친근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간병사 선생님이나 아마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같고 내가 이렇게 잘 보살펴드려야 되는 어르신 같고 그래서 이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어린이한테 하는 것 같은 말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에 따라서 우리 본인도 모르게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을 조금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이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표현하실 때 자, 무조건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하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잘 못하시면 이렇게 만져보게도 하고 그림도 보여드리고 이거 맞아요? 이거 이름 한번 말해보실래요?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혼잣말 하시는 환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혼잣말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혼잣말을 하다 보면 계속 고립되고 말의 기능을 잃어버리시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혼잣말을 의미 없이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개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 왜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재미있는 얘기 좀 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혼잣말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상황을 줄이고 대화를 하다가 주제를 잃으셨을 때는 그 앞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는 게 좋아요. 따님이 오셨다는 데까지 하셨는데 따님이 오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분이 머릿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할 수가 있고,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쓰기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시는 거를 원하신다면 또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그거 뭐더라? 그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본인이 어쨌든 기억은 안 나지만 단어를 기억하려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그거요, 이렇게 알려주지 말고 그 기억을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잘못 말했을 때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못 알아들었어도 일단 인정. 그렇고 그거 잘못 말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거는 조금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뭔가를 말했는데 이게 자꾸 의사소통에 실패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뭐 연구하느라고 잠깐 만나는 어르신들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의사소통 하시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팁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내용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도 환자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 정도로 오늘 강의가 조금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